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중흥초의 이경학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지구 기후 모델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박종현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 주제는요,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지구 그리고 기후 모델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강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래 기후를 전망하는 이런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 미래 기후를 전망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툴이 기후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후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인데요. 강연 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사나 뉴스 같은 것에서 우리 미래 기후 한 50년 뒤, 100년 뒤에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질 것이야. 강수가 이렇게 변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정도 줄여야 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기후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 모델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 지금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요즘은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그 가상의 공간에서 저렇게 뭐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게임도 하고 여러 이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 기후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 표정이 좀 좋지는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1950년대 정도까지는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기후라는 이 시스템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대기나 해양 그리고 육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우리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기후라는 시스템은 대기도 있고, 그리고 강이나 호수, 해양 같은 그 수권, 물이 들어가 있는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 들어가 있는 빈권,
그리고 집권, 그리고 생물이 들어가 있는 생물권, 이런 이제 다양한 권역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기의 그 화학적인 조성, 그거 하나 바꾼 것이거든요. 근데 대기의 조성이 바뀜으로써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해양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생물도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빈권에 있는 얼음도 녹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1차적인 그 결과라고 하면, 이게 또 만들어내는 결과가 또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음이 녹게 되면, 우리 겨울에 보통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한파가 왔을 때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파가 이렇게 와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았는데 우리나라의 온도가, 지표면의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지표면의 온도가 바뀌면 생물이 바뀌고, 생물이 바뀌면 또 생물에서 뭐 증발하는 증발량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대기도 바뀝니다. 대기의 조성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대기나 해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다 얽히고 설켜져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저희 몸을 가지고 좀 비유를 한다면, 저희 몸에 좀 징그러운 그 예시긴 하지만, 팔을 이해해 보겠다고 저희 몸에서 팔을 떼가지고 팔만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니까. 기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그 복합체, 유기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개별 시스템끼리 상호작용하는 거,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그 기후 과학자, 요 사진 표정이 1950년대까지는 저렇게 좀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기, 기후 시스템에서 대기나 해양을 이렇게 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가 뗄 수는 없잖아요. 대기를 이렇게 우리가 뺄 수도 없고, 해양을 분리할 수도 없고, 육지를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서 기후는 연구하고 싶은데 지구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 대상이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 기후과학자들이 한 거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모방을 한 것이죠. 최대한 지구와 비슷한 지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지구고 하나는 가짜 지구입니다. 저희 애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는 답을 찾더라고요. 뭐가 진짜 지구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정답은 왼쪽이 진짜 지구, 오른쪽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 가상의 지구입니다. 메타 얼스, 혹은 기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위성에서 찍은 실제 지구고, 오른쪽은 컴퓨터상의 인간이 만든 지구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가상의 지구, 기후 모델에서는 이제 뭐 대기도 뗄 수 있고, 해양도 뗄 수 있고, 육지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체로 존재하는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걸 합니다. 지구에서 해양이나 육지를 떼고 대기만 가지고 저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대기랑 육지를 빼고 해양만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해양이나 대기를 연구를 해서 이해를 다 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실제 지구와 비슷하게 육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 해양, 육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육지의 모양만 들어가 있는데 지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을 추가하면 산도 들어가고 들도 들어가고 이런 뭐 사막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점점점 복잡성을 더해가면서 이 지구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후 시스템이라는 통합적인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후 모델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기후 모델이 저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너무 유명하죠. 특히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인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 F는 ma라는 식이 기후 모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뼈대가 됩니다. F는 ma라는 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F는 ma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A라는 가속도는 m분의 F, 질량분의 힘. 그래서 질량 m이라는 어떤 물체에 힘 F를 가하게 되면 가속도 A라는 가속도가 생기고 그 물체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 법칙이고,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고 그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 우리 지구에 있는 해양,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대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우리 기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후 시스템을 기술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조금만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가속도는 사실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고요. 이걸 좀만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간차, 그 다음에 분의 현재와 미래의 속도 차이, 미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1초 뒤의 미래가 궁금하면 1초 뒤의 미래, 그 1초와 미래 1초와 현재 그 차이 분의 미래 1초 뒤의 속도와 현재의 속도, 그 차이를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못 따라오셔도 되는데 요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미래 빼기 현재, 요거는 어떤 상수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간차, 제가 만약에 1초 뒤를 보고 싶으면 저 밑에 미래와 현재 시간 차이는 1초가 되고요. 만약에 1시간 뒤에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거는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미래 속도 빼기 현재 속도,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왼쪽에 미래항을 두고 오른쪽에 나머지를 다 둡니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보이나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줬는데 미래의 상태는 현재의 상태에다가 요 질량, 그 다음에 힘이 관련된 요 식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물체든 어떤 물질이든 미래 상태를 알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가해진 힘만 알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공을 찼을 때의 경우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식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만약에 공을 이렇게 뻥 차면 1초 뒤, 2초 뒤, 3초 뒤 공은 저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 날아갈 거고요. 이거를 한번 저 F는 ma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초 뒤의 공의 상태를 예측해보면 현재 속도에다가 더하기 n분의 f 가해진 힘 곱하기 1초 뒤가 제가 궁금하니까 1초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1초 뒤에 공의 속도, 공의 상태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초 뒤는 1초 뒤의 상태에다가 저 또 n분의 f 곱하기 1초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초 뒤, 2초 뒤, 3초 뒤 계속 하면은 우리는 초 단위로 저 공의 움직임, 저 공의 미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래의 공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 저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현재 상태, 그거와 그 다음에 힘
더해주는 항에 있는 힘,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현재 정보와 거기에 가해지는 힘, 요것만 알면 이제 우리는 공의 움직임을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라 함은 제가 공을 찬 가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와의 마찰력 정도가 있겠죠. 똑같이 지금은 이건 물체의 F는 ma라는 이 법칙을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물, 공기와 같은 유체에도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 공기 덩어리에 힘을 우리가 가했을 때도 물, 공기 덩어리는 저 F는 ma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만약에 물, 공기 덩어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걸 힘으로 밀더라도 물이랑 공기 덩어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또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 공기 덩어리의 저 F는 ma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물, 공기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뭐 한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서 각각의 작은 물,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F는 ma를 계산을 하면 저 전체 물, 공기 덩어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기후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대기, 해양, 이것도 우리 지구 위에 이렇게 이제 둥근 지구 위에 존재하는 대기와 해양도 잘게 쪼개서 저 F는 ma라는 거를 풀게 되면 우리는 대기의 움직임, 해양의 움직임, 아까 가상의 지구에서 대기가 움직이는 걸 보셨죠.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F는 ma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전 지구를 이렇게 잘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F는 ma를 풀어야 됩니다. F는 ma, 1초 뒤, 뭐 1시간 뒤 이렇게 계속 모든 그리드에 대해서 모든 사면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1초 뒤 혹은 1시간 뒤에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 매일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일기예보의 원리고요.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한 힘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힘, 어떤 힘이 들어가냐 하면 뭐 기압이나 수압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중력, 마찰력, 그 다음에 우리 지구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와 이런 가해지는 힘만 알면 우리는 미래의 해양과 대기의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구를 상당히 많이 쪼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후 모델들은 위경도 1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1도라는 게 한 100km, 100km 이 정도의 박스로 이제 잘라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도는 한 360도, 그죠? 그 다음에 위도는 180개, 그리고 해양 한 50개 층으로 나누고 대기도 50개 층으로 나누게 되면 360 곱하기 180 곱하기 대기 해양 총 높이까지 하면 100개.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650만 개 사면체가 생깁니다. 전 지구의 공기 덩어리, 물 덩어리를 650만 개의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저 F는 ma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한 번 그 1초 뒤 아니면 1시간 뒤 한 번 타임 스텝 계산하는 게 650만 번이고요. 만약에 1시간 뒤에 650만 번, 1시간 뒤를 예측하기 위해 650만 번을 계산을 하면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미래 기후 예측할 때 보통 10년, 50년, 100년 예측을 하는 거니까 대략 뭐 650만 곱하기 뭐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은 수천억 번의 계산을 반복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기예보나 기후 예측을 할 때 이런 모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일반 컴퓨터로는 하기 힘들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는 항상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F는 ma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F는 ma만 가지고는 저 대기, 해양, 움직임,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식이 F는 ma 식이 좀 변형된 것이고요.
그 밑에는 열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 그 밑에는 질량 보존에 대한 거, 또 그 밑에는 수증기량 보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산기체 방정식. 저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화학적인 법칙들이 이 지구, 인간이 만든 지구인 기후 모델의 어떻게 보면 청사진,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 잘게 쪼개진 정사면체에 대해서 이 모든 식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날씨 예보나 미래 기후 예측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들을 우리가 풀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은 사실 50년 전, 1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만 저거를 계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650만 번을 매 타임스텝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195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죠. 이때 최초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반복적인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해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들이 요 두 명입니다. 미국의 그 수학자이자 기상학자이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줄 찬이랑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저런 방정식 셋을 컴퓨터를 통해서 풀고 내일에 그리고 며칠 뒤의 날씨를 예측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1950년대 이제 그게 성공했고, 1960년대에 날씨만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날씨 예측할 때는 대기만 저렇게 계산을 한 건데,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기보다는 해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양을 같이 통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후 모델을 만든 사람이 저 스쿠로 마나베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기후 모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그리고 이 기후 과학이라는 이 거대한 그 신생 학문을 키운 업적으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모델의 격자 간격, 아까 저는 이제 위경도 1도 정도를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다 했는데 그게 대략 한 100km 정도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훨씬 컴퓨터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500km, 위경도 5도 단위로 끊어서 그 FNMA 같은 식을 계산을 했고, 연직으로도 지금은 한 100개 정도로 쪼개서 계산을 하는데 대기 9개, 해양 5개, 뭐 한 10몇 개 정도로 이렇게 쪼개서 아주 지금 기후 모델에 비하면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모델로 그 처음 그 시뮬레이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 기후 모델이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격자가 한 5도 500km 간격이다가 지금은 뭐 100km 혹은 50km 정도, 한 10배 정도 격자가 더 상세해졌고요. 그리고 연직층도 한 100개 정도로 많이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10배, 연직 10배, 그러니까 10배, 10배, 10배. 사실 60년 전 모델에 비해서 10배 정도면 별로 안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배가 늘어나게 되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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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배 정도의 계산 용량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 1000배 정도 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의 그 성능의 급격한 그 발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을 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 기후 모델이 성공하면서 이분이 이제 미래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좀 사실은 놀라운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때 2배 증가하면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60년 전, 70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CO2 농도가 2배 증가했을 때 지표 온도가 이분이 시뮬레이션 예측하기로는 한 2.4도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기후 모델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는 2.3에서 4.5, 한 3. 몇 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다르진 않죠. 꽤 정확하게 아주 초창기 기후 모델이지만 지금의 결과 추정치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발견한 재밌는 게 CO2가 증가를 했을 때 대기의 하층은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 저 위에 대기의 상층, 뭐 중층권, 그 다음에 성층권 이런 데서는 대기 상층은 더 차가워진다 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CO2가 증가한 거고 파란색이 CO2가 이제 적은 거를 뜻하는데 밑에 하층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오른쪽에 있죠. 빨간색 선이.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걸 뜻하는데 상층으로 올라가면 빨간색 선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제일 차갑다는 겁니다. CO2는 증가했는데 대기 상층은 더 차갑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야. 지구온난화는 CO2로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근거는 주로 태양 활동, 우리 지구의 에너지원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좀 더 지금 세서 그 태양 에너지가 더 들어와서 지구가 조금 더워졌을 뿐이야.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측을 해봤더니 저기 대기 상층에는 따뜻해지진 않고 차가워져 있단 말이죠. 만약에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따뜻해졌다면 태양빛은 저 우주부터 지구까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기 상층도 사실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후 모델이라는 거에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를 한번 드리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많이 쓰이는 기후 모델은 위경도 1도 정도로 이렇게 쪼개어 계산을 합니다. 연직으로는 한 100개 정도 쪼개고요. 그러면 기후 모델에서 이 전 지구를 총 몇 개 정도로 쪼개어 대기와 해양을 몇 개 정도로 쪼개어 계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기와 해양을 그 육면체로 계산을 해보면 그 육면체의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요거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모델의 원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모델로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구를 만들었다. 그걸로 가장 하고 싶은 거. 미래를 예측해보고 싶겠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 그리고 사실 연구자들은 미래 예측하는 것보다 이 기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운 거를 기후 모델, 인간이 만든 지구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요즘 많이 겪고 있지만 이상 기후, 한파든 폭염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 현상의 원인이 뭔지 이게 관측 데이터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도 봉헌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은 지구를 가지고 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많이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구를 만든 신이다라고 했을 때 지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쳐볼 수 있겠죠. 먼저 태양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의 모든 에너지원 그리고 생명 에너지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태양 빛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끄면 당연히 추워지겠죠. 추워지면 지구는 얼어붙겠고 그 결과를 이제 기후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이 온도를 뜻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그 얼음, 양을 보여주는 것인데 왼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따뜻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차갑습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1년, 5년, 뭐 8년, 12년, 15년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지구 상태를 그려본 것인데 첫 번째는 따뜻하죠. 지금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전 지구가 파랗게 돼 있습니다. 전 지구가 대략 한 마이너스 30도 정도로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그 얼음으로 표시된 거, 여기는 이제 하얀색이 얼음입니다. 파란색은 물이고요. 처음에 저 위에 1년 지났을 때, 태양을 끄고 1년 지났을 때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만 보이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한 15년이 되면 전 지구가 다 하얗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 그냥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태양을 끄면 15년 뒤에 우리 지구가 얼어붙는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그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그 지구를 덮고 있는 얼음 면적의 양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저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선. 시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음이 점점 파란색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얼음이 점점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15년 지나면 파란색 얼음, 그 얼음 지구, 더 이상 이제 지구는 다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얼음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태양을 껐을 때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태양을 켜보겠습니다. 파란색에서 연결된 보라색 선을 보시면 그 보라색 선은 태양을 켰습니다. 지구가 얼어붙고 나서 다시 태양을 켰는데, 지구는 여전히 얼음 지구에 있습니다. 얼음이 전혀 줄지가 않고 있죠. 신기하죠? 그리고 태양을 켜고 그러면은 조금 더 데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한 10배 정도, 지금보다 10배 정도 한번 증가를 시켜보는 실험을 한 게 저기 초록색 선입니다. 그 보라색 선에 이어서 이제 초록색 선을 보시면 여전히 초록색 선도 얼음으로 다 덮여 있는 따뜻한 지구, 현재 지구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아이스가 녹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CO2를 10배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CO2를 100배 해보겠습니다. 저기 밑에 약간은 오렌지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인데요. 저 보라색 선 끝에서 CO2를 100배를 하고 태양도 켜고 CO2를 100배로 했을 때야 비로소 지구가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현재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한번 얼어붙으면 다시 현재 지구로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얼음 지구로 가기 전에 다시 파란색 선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얼음 지구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태양빛을 켜면 CO2는 증가 안 시키고요. 태양빛을 켜기만 하면 다시 현재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지구로 빠지기 전에만 태양빛을 다시 켜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온화한 지구, 현재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을 없애자, 이거는 좀 장난 같지만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지구라는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평형 상태로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구 온난한 기후는 이것도 아주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안정한 상태고요. 얼음 덩어리인 지구도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한 상태와 안정한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안정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구는 항상 이렇게 따뜻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실험을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면, 아까는 태양빛을 껐었는데 태양을 만약에 한 50% 정도만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이 아까 봤던 그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선을 보시면 태양빛을 50% 줄인 겁니다. 50% 줄였을 때는 여전히 아이스가 점점 증가하면서 한 35년 정도 지나면 전 지구가 얼어붙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끌 필요는 없고 50%만 줄여도 우리 눈덩이 지구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실험을 해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91%로 했을 때, 그러니까 태양빛을 한 9%만 줄였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500년 정도 뒤에, 여기 빨간색 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500년 정도 뒤에 지구가 다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 정도만 줄여도요. 근데 6%를 줄이면, 태양빛을 6% 줄이면은 얼음 지구로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빛이 한 6%에서 9%, 한 7, 8% 정도가 를 기준으로 태양빛이 조금 약해지기라도 하면 우리 지구는 얼음 덩어리로 가 있는 게 더 편안한,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사실 이런 걸 보면 태양빛이 한 7%만 줄어들어도 우리 지구는 얼음 덩어리 지구가 되는 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니까 아주 약간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는 그런 행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CO2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CO2를 배출하면서 우리 지구가 점점 1도, 2도, 2100년 기준으로 한 5도 정도, 지금처럼 배출하면 5도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 5도 정도 오르는 게 어쩌면 또 다른 평형 상태, 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CO2를 다시 줄이더라도 지금의 온화한 지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봅시다. 산을 한번 없애봅시다. 저 지도에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저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서쪽에 이제 저 산 같은 게 있는데, 저게 티벳 고원입니다. 한 2000m 정도 되는 고원이고 엄청 높습니다. 고원지대입니다. 이걸 한번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만든 지구인 가상의 세계에서, 기후 모델에서는 가능합니다. 저 티벳 고원을 없애보면, 없애기 전에는 저기 왼쪽 그림처럼 파란색이 강수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이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저 이제 동서로 뻗어 있는 저 강수, 저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마 전선이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 장마 전선, 저게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장마를 겪고 있고 내려가면 가을철이 되는 것이죠. 저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기후 모델에서 티벳 고원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장마 전선이 있긴 있지만 거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티벳 고원, 저 큰 산 덩어리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없애기, 그냥 단순히 재미로 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강수가 많은 몬순 기후 지역인데, 몬순의 어떤 역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해봅시다. 인간이 만든 지구이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도 우리가 대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후 인자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엘니뇨 라니냐라는 현상입니다. 엘니뇨 라니냐라는 현상은 적도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겨울철에 저렇게 라니냐 혹은 엘니뇨가 저기 적도 태평양 쪽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날까? 관측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해, 그리고 그 전해, 그 전 시즌, 그 전 시즌. 보통 겨울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 봄. 봄에 봤더니 태평양에서 일어났었는데 엘니뇨는 저기 대서양 쪽에 보시면 대서양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대서양 쪽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대서양 쪽에 뭔가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서양이 뭔가 데워지면 적도가 그 다음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관측 자료라서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고요. 실험을 하는데 이 지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지구인 해양 그 기후 모델을 가지고 해양의 온도를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대서양
지역에 빨갛게 표시된 지역에 저희가 온도를 한 1, 2도 정도 올려봤고요. 1, 2도 정도 올렸을 때 모델 실험 결과가 보시면 대서양을 올렸는데 해양의 변화가, 태평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대서양이 뭔가 엘니뇨나 라니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서양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 태평양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엘니뇨 라니냐가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니까 우리나라 기후 예측 성능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대기의 조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다 바꾸는 거죠. 우리 지구가 그 현재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진짠가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저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이라고 돼 있는 그래프가 보시는데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검은색 선이 관측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온도 상승 곡선이고요. 저거는 이제 위성 관측 결과입니다. 빨간색 그 위에 오버랩 돼 있는 빨간색 선이 기후 모델에서 모의한 실험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구. 인간이 만든 지구가 지금 온도 상승을 잘 표현하고 있죠. 저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뭐냐 하면 기후 모델에서 온실가스만 뺐습니다. 온실가스가 지금 점점 우리가 많이 그 대기로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온실가스 없이는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그냥 증가하지 않고 그냥 평형 상태로 있습니다. 이 말은 온실가스가 없으면 지금의 온난화 되고 있는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다. 우리가 방출한 CO2, 메탄 여러 가지 온실가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F는 MA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현재 정보를 넣어주고 현재 정보에다가 거기에 가해지는 힘 여러 가지 조건들만 넣어주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좀 많이 저감을 한다, 방출을 덜 한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 기후는 1도, 2도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은 저기 위에처럼 2100년 기준으로 한 5도 정도 오르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모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과거 자료를 복원하는 겁니다. 관측은 저희가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넓기 때문이고 그리고 해양은 또 너무 깊기 때문인데요. 항상 시공간적으로 부족한 관측 자료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 하얀색은 관측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고요. 오른쪽의 그림들처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는 거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오면서 점점 관측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부족한 관측 자료가 모델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말로는 자료동화라는 것인데 모델을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관측 정보, 그 시간에 관측한 정보가 있으면 관측 정보로 모델을 좀 보정을 하고요. 또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다가 관측이 있으면 또 보정을 하고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전 지구가 조금 더 현재 지구와 현재 기후와 비슷하게 되는 거를 자료동화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 자료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 관측된 지역에서만 데이터가 있는데 모델을 통해서 관측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커버하는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복원된 데이터는 오랜 기간 관측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거는 해양의 온도, 염분,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은 기후 모델에서 상당히 잘 복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복원을 해서 뭘 하냐? 과거 자료를 복원을 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FNMA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 그 현재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그 기후 모델에 대한 소개와 기후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들, 재밌는 장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들을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이걸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런 기후 모델들은 우리 기후 선진국들에서 이제 개발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자체 기후 모델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상청에서 맨날 날씨가 틀리고 기후 예측이 틀릴 때마다 우리가 자체 모델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영국 거를 가져오고 미국 모델을 가져오고 이렇게 사서 쓰는데, 아마 이 강연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이런 부분이 좀 재밌어서 내가 우리나라의 이 기후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이 선별되는 동안 교수님께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 온라인 강연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 모델에 대해서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저희 학교 외의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다음번에 꼭 대면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 강연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중간에 돌발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650만 개. 네. 입니다. 정답자는 쿼카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모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만큼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질문이 끝난 이후에 우수 질문자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변화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과거로 조금 회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사실 듣습니다. 뭐 임계점,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부터 탄소를 줄이더라도 지금 배출된 탄소 때문에 미래 2100년 기준으로 2도 이하로 줄이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도를 왜 기준으로 삼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를 넘어서면 그거에 따른 피해가 엄청 커지기 때문입니다. 1도 늘어났을 때 우리가 한 100만큼의 피해를 얻는다면 2도를 증가했을 때 우리가 피해가 100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400, 8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계점 2도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늦었다. 사실 2100년까지 2도를 맞추기는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다중평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지구가 얼어붙는 지구 혹은 이제 그 반대의 불덩이 지구, 이게 가능할까? 사실 얼음 덩어리 지구는 수학적으로나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고요. 네. 불덩이 지구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구가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떤 대재앙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임계점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계점, 아니면 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의 문제에서의 임계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금의 배출을 줄여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우리는 정말 늦었어, 이렇게 빨리 액션을 취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과학적인 근거만 가지고 조금은 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늦었다고 할 때 늦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오예스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때 가상 지구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가상 컴퓨터의 데이터 용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는 연구 재료가 하드디스크입니다. 시뮬레이션 한 번만 하면은 이제 수십 테라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로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연구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는 계속 쌓이는 것이고, 저희 실험실 기준으로는 1년에 한 500테라바이트 정도는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계속 빅데이터가 되면서 누적이 될 건데, 네. 그러면 그만큼 용량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네, 건가요?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수혜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날씨 같은 경우도 예보가 자주 틀리고 그러는데, 과연 100년 뒤에 이것을 그 기후 모델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제가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날씨와 기후라는 용어의 이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날씨는 하루하루 변하는 그 일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후는 수십 년 평균한 날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일기라고 하면, 다음 주에 날씨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몇 시에 비가 오는 안 오느냐, 온도가 몇 도냐, 요거를 우리가 궁금한 것이고, 네. 50년 뒤, 100년 뒤의 기후가 어떠냐, 그거는 50년, 100년 뒤에 거기 한 30년 평균 했을 때, 이 30년 평균한 기후가, 온도가, 강수량이 이전 30년에 비해서 많으냐, 아니면 현재 30년 평균한 거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요거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씨 예측보다는 기후 예측이 조금 더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날씨라는 거는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오스라는 게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카오스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복잡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 못한다, 이건 아니고, 날씨라는 거는 아주 작은 우리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정보를 알아야지 미래를 아는데, 현재 정보에 조그만 오차가 들어가더라도 그 조그만 오차 때문에 미래 날씨, 내일의 날씨, 일주일 뒤의 날씨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제가 현재 정보를 알려고 지금 온도 측정을 하고 습도를 측정하는데, 이 온도, 습도 측정한 게 정말 정확하냐, 소수점 100의 자리까지 정확하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 오차는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작은 오차가 증폭이 돼서 이제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면, 기후는 조금 다릅니다. 기후는 현재 에러가 조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에러가 발생하는 그 오차보다 저희가 방출하는 온실가스, 저희는 이걸 외부 요소, 외부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온실가스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CO2를 많이 감축을 하면 온도가 2도 정도로 될 것이고요. 2100년도.
온도를 지금 CO2를 계속 배출을 하면 2100년 기준으로 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도에서 5도까지 이 변하는 거에서 카오스적인 요소는 요만큼 차지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미래 기후에서는 그 무엇보다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가 훨씬 예측하기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보다는 기후 예측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크라운 샘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기예보는 영역적 추론보다는 귀납적 추론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기온과 습도라면 보통 비가 오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예보가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역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A, B, C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모형, 그 여러 가지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생산하거나 기후를 미래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일기 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서 예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후를 예측할 때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수치 예보 그 모델에서 나온 결과와 이 사람들의 어떤 귀납적인 연역과 기납으로 굳이 나눈다면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은영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제 비교해서 기후 예측 모델이 기후 예측의 어떤 정확성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전 세계 기후 모델링 그룹들에서 제공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구글링 해보시면 좀 나오실 텐데, 뭐 웨더 포캐스트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1950년대부터 이제 이게 쭉 결과가 나오면서 예전에는 한 60%였던 게 지금은 거의 90%를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한 이틀, 3일 뒤에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래프가 또 있는데, 뭐 일주일 뒤에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한 달 뒤에 기후를 예측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면 꾸준히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00년 초반, 2010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은 정책이, 여태까지는 컴퓨터의 발달과 여러 사람들의 그 기후과학이라는 게 지난 한 30년 동안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력들,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정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 카오스라는 현상이, 카오스라는 그 카오스 이론이 초기값에 민감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예측의 한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오스라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F는 MA라는 식을 우리가 풀면 미래를 무조건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과 우리가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뭔가 우리한테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졌는데 인간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현재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한계, 네.
그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황지숙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이제 1도 올라가면 꽤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이게 지구의 온도가 1도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도, 이제 1도까지만 막으면 저희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2도 정도를 막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개개인이 이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뭐 학자들마다도 있고, 또 개개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얘기들도 또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작은 관심들이 좀 모여서 정책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나 뭐 온실가스 배출에 좀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 그 회사들도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광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환경을 외면시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됐다라는 거는 이러한 그 기후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좀 짓밟는다는 어떤 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가 돼서 그런 거라서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무관심을 하면 아무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개개인이 하는 거는 아주 작겠지만 그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큰 뭐 파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는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지구의 그 아끼는 마음이 힘이 합쳐져서 그게 좀 이제 실천으로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똑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기후 모델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여러 가지 기후 모델에 따라서 예상값이 조금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하다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설명드린 그 기후 모델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 모델들을 다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각각은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는 못 하고요. 어떤 모델은 엘니뇨를 잘 예측을 하고, 어떤 모델은 우리나라 뭐 동아시아 강수를 잘 예측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래 지구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 모델 하나 가지고는 예측을 안 하고요. 전 세계 한 40개, 50개 정도의 기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다 모아서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거니 모델을 개발한 기관들에서는 요런 실험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로 옮깁니다. 그 서버로 옮겨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하나의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미래 기후 그 온도 곡선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수만 명, 제 생각에 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델로는 하지 않고 답변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평균을 앙상블을 한다고 하는데 평균을 내야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커버가 되면서 좀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그 협업에서 함께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아까 40개에서 50개 가까운 네. 기후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집중화 시켜가지고 네. 통합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을 할 건데 네.
A 기후 모델에서는 최고치를 입력하고 네. B 모델에서는 최저치를 예를 들어서 혹시 입력한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갭 차이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떤 합의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 모델을 평균도 하지만 네. 하나의 모델로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 A라는 모델을 가지고도 최고치, 최저치를 입력을 해서 최저, 최고 이걸 한 100번을 합니다. 네. 최소 30번.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요. B라는 모델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40몇 개 곱하기 뭐 한 100번 하면 엄청 많은 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40개, 50개 가까운 모델을 통합하려면 네.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을 때 네. 그것을 해석하는 컴퓨터는 정말 엄청난 용량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석하는 컴퓨터는 저희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데이터 용량이 많을 뿐이지 네. 계산을 하는 그 복잡한 반복되는 거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노트북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노트북으로도 가능은 하고 네. 어려운 거는 미래 예측하는 저 시뮬레이션을 가상의 지구를 돌리는 게 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의 기후 모델을 네. 우리가 함께 뭐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정보를 네. 공유하는데 네.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부분의 기후 모델들은 이제 오픈 소스라서 그냥 네.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쓰는 게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네. 그 컴퓨터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 거 수준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배워야지 이제 좀 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공을 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절대 안 줍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자기네들만 쓰고 네. 그리고 와서 쓰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기상청에서는 영국 모형을 쓰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희 나라가 영국을 좀 앞서서 네. 저희가 영국으로부터 비용을 좀 받아서 네. 하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무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기후 모델 안에 인구 수의 로 변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후 모델 안에 들어가서 특별한 그 변수들에게 이제 뭐 어떤 입력값을 하는데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그 변수값들이 좀 있나요? 기본적인 기후 모델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물리 법칙 이런 것이고요. 그 외에 사실 저희가 모르는 자연 현상의 원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질량 보전, 열 에너지 보전, 운동량 보전 이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구름이 생성된다. 네. 이 구름이 생성되는 거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기후 모델에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고 강수가 되는 거에 대한 오차가 가장 크고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측을 통해서 경험식으로 이제 넣는 것이고 뭐 해양에서는 중요한 게 얼마나 이런 해양에 혼합이 많이 일어나는가. 네. 이것도 이제 그 좀 전문적이긴 한데 가장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고. 네. 그리고 인간이 들어갔느냐, 인간을 그냥 거기서 막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지구에서 인간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거를 네네. 좀 경험식으로 간단히 수치화해서 인간의 역량을 좀 넣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델 안에서 인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수 질문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키님, 그리고 정재성님, 그리고 OS님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강연하고 답변을 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요일에 과학터치 다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11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남대학교 김재민 교수님을 모시고 몸에 병이 들면 왜 마음이 아플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겠습니다. 도입 강연은요, 본천초등학교 김보미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하겠는데요. 주제는 자석의 힘으로 달리는 기차로 되겠습니다. 강연 후에 영상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지구, 기후 모델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박종현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